안녕하세요. 전 올해 30대 초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난 알짜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 저축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 궁핍하게 살아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쓰기 싫어하는 타입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놀 땐 놀고 모을 땐 모으자. 그게 제 신조였답니다. 사실 이렇게 모으는 습관을 들인 건 부모님의 영향이 엄청 컸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한솔아, 사람은 말이지. 인성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아끼는 습관을 들여야 해. 사람이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 있잖아. 나중에 아빠 나이 돼서 깡통 차고 다닌다. 아빠, 깡통 찬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한솔이 지나가다가 서울역에서 신문지 깔고 자는 아저씨들 봤지? 그런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도 저축, 둘째도 저축. 알겠지? 엄마 아빠 말 새겨들어야 해. 어릴 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물건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앨범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축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좋은 일이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도 월급의 반절은 저축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적금 통장에는 목표했던 만큼의 금액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면허를 땄지만 아직까지 자차가 없었던 탓에 저는 우선 적금을 조금 깨서 중고차 한 대를 마련했어요. 원래 운전의 첫 시작은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라고들 하잖아요. 비록 구형이었지만 제가 제 힘으로 대출 한 푼 없이 모아 산 차라 그런지 의미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새로 뽑은 차로 처음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로 출근을 했는데 저희 회사의 바로 옆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께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이 인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제는 전 남친이 되어버린 저의 엑스보이 프렌드입니다. 황 대리님 신차 뽑으셨네요. 혹시 차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차 바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저도 잘은 몰라요. 아버지께서 찾아봐 주신 거라서 도움이 못 돼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근데 황 대리님.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직 30분 남았는데. 모든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 그와는 낯을 좀 가리게 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났기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불편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이상하리만치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AI 보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저기 황 대리님 혹시 오늘 비 온다고 했었나요? 오늘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은 없고 쭉 맑음으로 나와 있어요. 오후에는 약간 흐려진다고 하는데 비가 온다거나 소나기가 내린다는 소식은 없네요. 이런 식으로요. 정말 무슨 지식백과에 담겨있는 정보를 알려주듯이 말을 했던 탓에 저희 둘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마저 저에게 좀 너무한 것 같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깡통 로봇 같다. 시리한테 물어봐도 그보다는 따뜻하게 대답해주겠다면서요. 아니 근데 무슨 철전지 원수지간도 아니고 좀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이라도 좀 해드려라. 우리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여기 짬밥도 있으신데 그리고 직급도 우리보다 위신데 꼬박꼬박 존대 다 해주시잖아. 야, 어딜 가도 저런 분 찾기 힘들다 너. 나도 알거든. 근데 불편한 걸 어떡해. 이상하게 저분 앞에만 서면 기계가 되는 것 같다고. 너 아이폰 시리 알지? 시리도 대답하면 그렇게는 안 해준다. 랩해달라고 하면 랩도 해줌. 이건 진짜 확실한데 넌 시리보다 못해. 냉정한 년. 야, 저분이 괜히 너한테만 말 거시겠어? 눈치가 그렇게 없냐? 뭔 눈치? 설마 너 저분이 나한테 뭐 관심이 있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할 건 아니지? 야, 하고 많은 직원들 놔두고 굳이 너한테 찾아가서 날씨 어떤지 물어보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냐? 넌 진짜 눈치 없는 거 맞구나? 일은 그렇게 잘하면서 박 과장님 겁나 불쌍하다 진짜.
박 과장님이 널 좋아하시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사실 제가 눈치가 좀 없는 편이기는 했어서 그가 저를 좋아해서 말을 걸거나 그랬을 거라곤 전혀 1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걸 저 혼자만 몰랐다는 생각에 쪽팔리기도 했고 이제 와서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보다 직급도 한 단계 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꼬박꼬박 님이라며 존댓말을 해줬던 터라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지요. 그래서 동료들의 피드백 섞인 구박을 듣고 저도 어느 정도 변해보려 다짐을 했답니다. 아니, 정말 그가 저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에 대해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입가심용 사탕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지요. 박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깜짝이야. 네? 네. 그럼 이거 하나 드세요. 사탕인데 서랍에 좀 많이 남아서요. 이 귀한 걸 저한테 감사합니다. 귀해? 별로 안 귀한데?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애써 말을 꾹 참고 웃으며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애써 놀라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와는 6살이 차이 나는 사람, 과장이라는 직급을 달고 있으며 매사에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 그. 둥글둥글 푸근한 인상으로 많은 직원들이 곰이라고 부르는 그의 마음을 알아채 주어야 하나, 아니면 앞으로도 모른 척 돌아서 있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결단을 내리기로 했죠. 그의 마음을 거절하기로요. 그리고 그 기회는 얼마 있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저기 한솔 씨, 혹시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저기 박 과장님,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알아요, 황 대리님은 저한테 관심이라고는 손톱에 때만큼도 없다는 거. 한솔 씨한테 부담 안 줄 테니까 그냥 저 혼자 좋아하다가 포기하게 해주세요. 예? 민망해서 같이 밥 먹기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황 대리님. 귀가 잔뜩 붉어진 채로 뒤돌아가는 그의 모습이 뭔가 모르게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뭔가 못할 짓을 한 것 같고 하면 안 될 말을 한 것 같고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를 신경 쓰다 보니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제가 그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가 자리에 없으면 어디 갔지? 하는 마음이 들고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말로만 듣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을 부정하는 입덕 부정기인가 싶었습니다. 과정 그런 거 다 건너뛰고 결과적으로 저는 6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그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백도 제가 했죠. 그는 그런 건 남자가 해야 하는 거라고 했지만 뭐 사랑에 성별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서면 생각나고 보고 싶고 머릿속과 마음속이 난리통이 난 덕에 결국 그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는 승진 시험에 합격해 차장이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박 과장님 말고 박 차장님으로 불러야겠네? 만년 과장 탈출 축하합니다. 고마워. 드디어 내가 과장 직급을 떼보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런 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지. 오늘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오늘?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말만. 그래? 그럼 오랜만에 회 먹으러 가자. 우리 그때 갔던데 맛있었는데, 그치? 알았어, 거기로 가자. 그와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정말 많았어요. 첫 번째로 그가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짠돌이라는 것. 데이트를 할 때에도 본인 카드를 내미는 법이 없었고 본인 차를 끌고 오는 날보다도 제 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날들이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제 카드로는 횟집이며 뷔페며 레스토랑이며 완전 맛집 투어를 다니는 반면 그의 카드로는 한 그릇에 3,000원 하는 골목의 칼국수집이나 김밥 해븐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는 나이도 있었고 결국 자금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정말 잘해주었어요.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어주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언젠가 만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아주 광분을 하더라고요. 야, 네 남친 또라이 아냐? 아니 6살이나 어린 여자친구 만났음 엎드려 절을 하고 삼보 일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뭐? 김밥 천국? 야, 나 같은 바로 헤어졌음? 뭐 그따위 인간을 만나고 자빠졌어? 야, 너는 벨도 없냐? 야야, 냅둬. 그래도 사람은 좋아. 그래, 좋겠지. 니한테는 당연히. 네 남자친구고 지금은 콩깍지가 한 100여 번 씌워져 있을 텐데 뭔들 안 좋아 보이겠냐?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경제성? 좋을 수 있어. 근데 그만큼 네가 쓰는 돈을 생각해야지. 너 돈은 모으고 있어? 완전 저축왕이었잖아, 너.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쓸 땐 쓰더라도 모으는 건 확실히 모으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했다시피 사람은 진짜 괜찮아. 연륜 하는 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니까? 침대에서만 연륜 있는 건 아니고? 야! 지갑은 제가 더 많이 열기 때문에 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가 좋지 않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모습까지 충분히 이해 가능했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30이 되던 해에 그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라, 너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난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결혼이라 내 주변에서 많지는 않지만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게 실감이 난달까? 나도 곧 가야 할 것 같고 엄청 현실적인 그런 느낌? 왜 물어봐 갑자기? 안 어울리게 무게를 팍 잡고 그래. 이제 내 나이도 36이고 4년 뒤면 40살인데 더 늦어지기 전에 결혼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집에서 이야기가 나오셔서. 근데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너랑도 이야기가 다 되어야 하고 너희 부모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야 하고. 아이고, 그런 건 걱정도 하지 마. 나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어. 그 말 진심이지? 그럼 우리 이제 슬슬 결혼하자. 멋지고 엄청난 프로포즈? 그런 건 못 해주겠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나 정말 너한테 잘할 거라는 거. 나 원래 멋지고 엄청난 거 안 좋아해. 차라리 말로 하는 프로포즈가 좋아, 난. 그런데 어머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우리 2년 연애하는 동안 인사 한 번을 못 드렸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우리 엄마 사람 싫어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2년을 만나는 동안 저희는 서로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외동 아들이었고 저도 외동딸이었기에 서로 형제자매를 따로 만날 일도 없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 제일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나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김치 싸대기라든지 물따귀라든지 봉투 안에 돈을 두둑히 담아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줘요 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면서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났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을 약속한 그 주 주말, 처음으로 그의 어머님을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지금껏 쭉 어머님과 둘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갈비 세트를 사고 제 나름의 성의로 준비한 과일 바구니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두근대는 마음을 겨우 달래며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맞이한 건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석준이 엄마. 아이고, 배야이. 석준이 왔냐? 옆에 그 아가씨는 누구야? 아이고, 맞다. 참, 오늘 인사 오기로 했었지? 내가 그걸 깜빡하고 이 난리를 펼치고 앉았네. 아이고, 아가씨 미안해요. 자자, 다들 얼른 가. 어이구, 참말로 이쁘게 생겼네. 석준이 능력 좋다. 그럼 잘 놀다 가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네 아줌마들이 모임이라도 하는 건지 완전히 장터같이 시끌벅적한 수다 소리가 고막을 뚫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오늘 제가 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으신 듯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집 안에 있던 아주머니들을 쫓아내셨고 아주머니들은 집 밖으로 나가면서도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쓱 스캔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른 앞이니 애써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그런데 손에 든 건 뭐예요? 네? 아, 그래도 명색이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갈비 세트랑 제 나름의 성의를 담아 준비한 과일 바구니예요.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 웬일이니.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센스 있게 사왔대? 요즘 젊은 애들은 센스가 아주 만점이라니깐. 다리 아프게 서 있지 말고 음식은 저쪽에다가 내려놓고 앉아요. 다행히도 제가 들고 온 음식을 어머님께선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과 그가 둘이 살고 있는 집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그래도 너무 좁지 않아서 아늑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벽에 걸려있는 둘뿐인 가족 사진이 단란함과 애틋함을 뽐내고 있었지요. 잠시만 앉아 있어 보라며 어머님께서는 저를 앉혀 놓으시고는 주방에서 막심 믹스커피를 타다 주셨습니다. 원래는 카누 아메리카노가 있었는데 다 떨어져 버렸네. 미안해서 어쩌지? 막심 믹스커피 좋아해요? 아, 네, 믹스커피 좋아해요. 엄마, 커피 다 떨어졌어? 그럼 말을 하지, 사왔을 텐데. 믹스커피는 아직 한 박스 남았는데 뭐하러? 남은 거 그냥 마시면 되지. 그래, 부담 가지지 말고 천천히 마셔요. 참, 아가씨 그거 알아요? 우리 집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거. 어머님의 직격탄에 저는 마시고 있던 커피를 입 밖으로 뿜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나 바지에 똥 쌌어 급으로 너무나도 당당한 고백에 저는 커피를 입 밖으로 뿜으며 사례가 들려 미친 듯이 기침을 해댔고 옆에 앉아있던 그는 휴지를 뜯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 싶었죠. 어머나, 괜찮니? 많이 놀랐나 보네. 그런데 우리 집 돈 없는 건 정말이야. 네. 이런 집안인데도 결혼할 생각이 드니? 결혼은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빠를 좋아하고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어머님. 어쩜 대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주옥 같니? 요즘 젊은 애들은 속물이 넘쳐난다던데 아가씨는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꽤 멀어 보이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가지고 있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 마인드로 오빠랑 연애해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 브라보. 석준이 너 여자 하나 정말 잘 만났다. 그래, 우리 아가씨는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부모님은 뭐 하시고? 부모님은 자영업 하시고 저는 한 달에 250 정도 벌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석준이 발바닥에도 못 비비겠네. 우리 아들은 말이야, 돈을 벌어오면 나한테 따박따박. 엄마. 그만. 나 민망해요. 듣다 못한 그는 어머님을 말렸지만 어머님은 그로부터 2시간 동안 그가 어릴 적 무엇을 했고 학교 다닐 때에는 상을 휩쓸었으며 대학을 다닐 때에도 장학금을 타와 등록금의 부담을 안겨주지 않았고 취업도 한 방에 잘 됐다 등등의 아들 자랑을 잔뜩 늘어놓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집에서 커피 한 잔만 얻어먹고 기가 잔뜩 털린 채로 집에 돌아갔어요. 어머니 에너지 정말 대단하시다. 나는 2시간 내내 이야기하면 목이 다 쉬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가신다니까. 며느리 될 사람한테 아들 자랑을 해주고 싶으셨나 봐. 덕분에 자기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좋잖아. 그래, 좋기는 좋았지. 자기의 모든 일대기를 들어서 새롭기는 하더라. 그런데 자기 월급 받으면 어머님한테 돈 맡기는 거였어? 아니야. 엄마가 한 말은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나대로 잘 모아두고 있어. 뭔가 말을 잔뜩 더듬고 시선을 피하는 그가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솔직히 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돈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인사를 갔으니 그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며
약속을 잡고 집으로 오기로 한 날, 그의 손에는 다름 아닌 바카스 한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아내 될 사람 집에 인사를 가는데 바카스를 들고 가나요? 병문안도 아니고. 하지만 그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탓에 그 모습마저도 귀여워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처음 맞이하는 사위를 위해 소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배고팠죠?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고생은요. 배가 많이 고팠는 모양이네. 저러다가 뼈까지 씹어먹겠어. 체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요. 그는 엄마가 해준 소갈비찜을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습니다. 비닐 장갑도 끼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고기를 마구 뜯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사흘 정도는 굶은 줄 알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적잖게 당황하셨지만 복스럽게 먹는다며 좋아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모난 구석은 없는 사람이었기에 부모님께선 그를 사윗감으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밥을 조금 급하게 먹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모든 게 완벽하다나요?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렸으니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죠? 네, 맞아요. 바로 상견례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긴장된다는 단계. 평소 크게 긴장을 하지 않는 저도 이렇게 다 같이 보는 자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죠. 최대한 단정한 옷을 갖춰 입고 간만에 부모님께서도 가게 문을 닫고 깔끔한 옷을 차려 입으셨습니다. 엄마는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해하셨어요. 그 집 엄마가 나랑 동갑이라고 그랬었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네.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니네 엄마 요새 갱년기인가 보더라. 평소에는 뭐 친구 만나고 싶다, 심심하다, 외롭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꺼내던 사람이 요즘 들어 이런 말을 꺼낸다? 엄마랑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분은 아니실 거야. 그냥 자식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여느 엄마랑 마찬가지? 야, 엄마도 밖에 나가면 네 자랑해.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자식 자랑 말고 뭐 할 게 더 있니? 하긴 그건 그렇다. 그나저나 오실 때가 됐는데. 저기 헐. 저 멀리서 그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서 손을 막 흔들었는데 순간 헐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부모님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꽉 참아내느라 손을 꽉 쥐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죠.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에 멀리서 걸어오는데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신 건지 걸음걸이는 뒤뚱뒤뚱해 어디서 빌려 입으신 건지 그 날씨에 밍크 코트를 걸친 채로 오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스꽝스럽던지. 그리고 겉보기에도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까지 맨 채로 오시는데 진짜 누가 허공에서 간지럽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겨우 웃음을 꾹 삼켜내고 그와 그의 어머니를 맞이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패션이 엄청 멋있으세요.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오빠도 고생했어. 그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 가방은 또 어떻고? 아유, 안녕하세요. 예비 사돈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어서 앉으시지요. 그렇게 서로 자리에 앉고 어머님께서는 꾸역꾸역 밍크 코트를 벗지 않고 앉아 계셨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본 엄마의 안면 근육은 완전히 물결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웃는 엄마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서로 웃음을 꾹꾹 참으며 정적을 유지하다가 어머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우선 너무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예, 여자 나이 30살이고 남자 나이 36인데 그렇게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마음 같아선 딱히 재촉도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괜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불안해지고 손주도 좀 빨리 안아보고 싶고 그런 거. 사돈도 그 마음 이해하시죠? 그럼요. 이해하다 마다요.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슬슬 손주 볼 나이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한솔이한테 이야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썩 좋은 거 해줄 만한 여력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혼수나 뭐 신혼집을 해오라든지 그런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왔다. 저 어이없을 정도로 당돌한 뻔뻔함.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팔짱을 끼고 꼬아지지 않는 다리까지 어거지로 꼬아가며 말하는 자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적잖게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당황했는지 팔꿈치로 어머님을 툭 쳤지만 이게 뭐 대수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실 뿐이었죠. 솔직히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었기에 저희 부모님도 저도 혼수를 좋은 거 하고 말고의 여부는 딱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사정이 넉넉하면 어떻고 힘들면 어떻겠어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살아보니 좋은 혼수 같은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꼭 중요한가요? 저희는 박서방이 우리 집안의 사위로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기쁜데요, 뭐. 그럼요. 당연히 기뻐하셔야죠. 우리 석준이 같은 효자 사위 어디서도 못 만나보실 겁니다. 예, 너도 그건 인정하지? 맞다. 그런데 한솔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올 때 꼭 해왔으면 하는 혼수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뭔데요, 어머님? 어머님은 휴대폰 사진첩에 들어가 명품 가방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르메스, 프라다 등 온갖 값비싼 명품들이 줄지어져 있었지요. 저는 당황함에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건 저희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명품 가방을 혼수로 받고 싶으시다는... 요즘 다들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 하나씩은 해온다는데 나는 좋은 이불, 좋은 가구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오로지 명품이면 돼. 가구 몇 개 해오는 것보다 명품 한 개 해오는 게 낫지 않겠어? 안 그래요, 예비사돈? 예. 뭐 그렇기는 하지요. 요새 가구들도 기본이 몇백이니. 겨우 표정 관리를 하고 멋쩍게 웃어 보이는 부모님. 그렇게 상견례는 당황스러움의 연타로 어영부영 끝이 났고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차에 타고 나서야 엄마와 아빠는 포복절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나 진짜 웃음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아이고, 배꼽이야. 이야, 박서방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어서 어머님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 예비 사부인도 강렬해. 세상에 초면에 명품 타령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도 혼수로? 한솔이 네가 좋다고 하니 엄마 아빠도 아무 말 안 하고 결혼을 허락해주기는 했다만 이게 맞는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에휴, 그러게. 나도 이제서 드는 생각이지만 이게 맞나 싶기도 해. 근데 오빠가 좋은 걸 어쩌겠어. 어머님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뭐. 일부러 그 자리에서는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건 엄마 아빠가 주는 결혼 선물이야. 받아. 엄마는 가방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주셨고 그 서류는 바로 아파트 계약 서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가니 아파트 한 채를 해주신 것이었지요. 순간 그 서류를 받아들고 나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굳은 표정으로 당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네가 박서방을 좋아하니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릴 거라는 걸 알아서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우선 결혼식이랑 혼인신고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둘이 같이 살아봐. 같이 살고 나서 정 아니다 싶으면 이 집 바로 전세로 내놓고 명의는 어차피 네 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딸 현명하니까 알아서 판단 잘 할 수 있지? 엄마, 알았어. 그렇게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 금전적인 부분은 몰라도 정신적으로 나한테 엄청 의지되는 사람이니까. 아빠도 그게 걱정은 안 한다. 우리 딸이 무엇보다도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잘 해나갈 거라 믿어. 부모님은 불안한 마음속에서도 저를 굳건하게 믿어주셨고 저에게 집 계약서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겠다 싶었고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하나 생겼어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돈이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앞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살짝 흔들리던 중이었거든요. 이 마음에 금이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신혼집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와 동시에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조금 미뤄두고 우선 같이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건넸어요. 엄마가 우리 같이 살라고 신혼집 마련해 주셨어. 물론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셔서 나도 최근에 알았고 명의는 내 명의야. 동의하지? 어? 명의가 네 명의라고? 왜? 그래도 앞으로 집안의 가장은 내가 될 건데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놓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이건 우리 엄마가 해주신 집이니까 명의 바꿀 생각은 없어. 그리고 오빠, 이제 오빠가 그동안 모아놨다던 적금 통장 좀 보여주라. 이제 우리 결혼해야 하니까 깨야지. 신혼집 가구도 사야 하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뭐 몇천만 원짜리 가구를 살 건 아니니까 집도 해왔는데 가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가구를 내 돈으로? 왜 이래 새삼스럽게. 그럼 진짜로 몸만 올 작정이었던 거야, 정말?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 통장이 내 손에 없어. 그리고 잔고도 없을 거야, 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통장은 있는데 자기 손에 없고 잔고도 없다면 그건 지금 누구 손에 있는데? 엄마 손에 있을 거야. 아마 모아놓은 돈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갚는 데 다 쓰였을 거고. 아니, 자기 마이너스 통장도 있었어? 자기 돈도 거의 안 썼으면서 무슨 마통에 대출까지 있다고 그래? 아니, 그게... 모르겠고 일단 통장 찾아서 가지고 와봐. 지금 당장, right now!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그를 쳐다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충 설마가 역시나가 된 상황인 것 같았지요. 망설이는 그의 등을 떠밀어 집으로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대충 모든 상황이 그려졌기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속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육두 문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인연, 보기 드문 MX 세대라고 내가 좋아라 이뻐라 해줬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어디 감히 남편 통장에 손을 대려 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머님, MX 세대 아니고 MG 세대고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까지 선뜻 해주셨는데 가구 정도는 솔직히 오빠가 사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오빠가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결혼 위해서 돈 모으고 있다고 해서 그 통장을 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인가 싶어요. 아이고, 세상에 요즘 젊은 년들이 아주 대차게 뻔뻔하더니만 너도 역시 똑같은 계집이었구나. 내 참 기가 막혔어, 원. 야, 집은 사돈께서 해주셨어도 가구는 네가 네 돈 주고 사야 할 거 아니냐. 애초에 그러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 가방은 언제 사다 줄 거냐? 어머님 가방이요? 그래, 내가 혼수로 가방 사다 달라고 했었잖아. 네가 사다 주겠다면서 언제 줄 거냐고. 당장 내일 모레가 개모임인데 나도 며느리가 줬다고 자랑 좀 해보자.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럼 가구도 제 돈으로 사고 어머님 가방은 내일 모레 약속 나가시기 전까지 사다 드릴게요. 오빠 통장 보여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어디. 뚝, 전화가 끊기고 제 이성도 함께 끊겼습니다. 그에 대한 일말의 사랑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렸고 끝낼 때 끝내더라도 제대로 빅엿을 먹이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죠. 돈을 모아? 결혼을 위해서? 그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고 그는 그저 저에게 돈을 쓰기 아까워서 근검절약하는 척을 해왔던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몸소 느끼게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어머님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이후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실체였던 거겠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님이 계모임을 나가시는 날 저는 어머님께서 사달라고 하셨던 명품 가방을 종이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계모임이신 건지 아주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차가 조금 막혀서요. 야, 하마터면 계모임 늦을 뻔했잖아. 이게 얼마 만에 모이는 자리인데. 근데 너 손에 든 그건 뭐니? 또 뭐 쓸데없는 거 사온 건 아니겠지? 어머님도 참 저한테 혼수해오라고 하셨으면서 어머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에르메스 가방 제가 사왔어요.
마침 가니까 한정판 제품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정판이라고? 정말? 어머, 웬일이니? 어디 보자.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에르메스를 써보다니. 어머님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시며 저에게 달려오셨고 냅다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 가셨습니다. 저는 웃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고 어머님께서는 가방을 꺼내어 매시곤 거울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둘러보셨어요. 아주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살짝 표정이 구겨지면서 콧구멍을 킁킁 거리셨습니다. 예, 근데 너 혹시 방귀 뀌었니? 네? 아니요, 저 먹은 게 없어서 나올 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 아까부터 어디서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아서 꼭 음식물 쓰레기 썩은 것 같은. 어머님한테 가까이 가니까 엄청 심하게 나요. 혹시 그 가방 안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너 백화점에서 막 사온 거 아니니? 명품 가방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가...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님, 가방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님은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에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틀어 막은 채 가방을 열어보셨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시자마자 냅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저희 집에서 버려야 하는 쓰레기를 가방에 담아 흔적도 없이 지퍼를 닫은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향수를 뿌린 것이었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겠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명품 가방이셨잖아요. 백화점 측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쵸? 야, 이 미친년아! 네 눈에는 저 음식물 쓰레기가 안 보이는 거야? 너 나 골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저런 걸 어떻게 메고 나가라는 거야? 저게 돈이 얼마짜린데 너는 저 따위 저급한 짓을... 저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거 에르메스 아니에요. 잘 보시면 로고도 다르답니다. 에르메스 아니고 헤르메스예요. 요즘 명동시장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짭이요. 짭? 세상에 시엠이 될 사람을 이렇게도 뻔뻔하게 속여먹는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들은 자기네들끼리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면서 나한테는 돈 한 푼 안 쓰고 신혼집에 가구 좀 해달라고 했더니 2년 전년 욕이나 짓거리고 있고 자기네들한테 돈 쓰는 건 1도 안 아까워하면서 곧 결혼할 저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돈 아끼려는 그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 잘 봤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고요. 가방은 뭐 알아서 잘 처리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던 시장표 명품이니까 뭐 싫어도 쓰시던지요. 수고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음식물 쓰레기 국물로 뒤엉킨 바닥 그리고 변기를 끌어안고 있는 어머님을 뒤로 한 채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그에게서 온갖 욕설이 가득한 카톡과 문자를 받았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도 찍혀 있었지만 전 네가 여태까지 구라치고 나한테 했던 짓거리들, 거짓말들 전부 다 회사에 대자보 만들어서 뿌려버리기 전에 조용히 입 닥치고 꺼져라 는 문자를 보냈고 회사에 퍼질 소문과 지 이미지는 중요했던 건지 정말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 직장에 들어가 적응도 하고 있고요. 언젠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에게 딱 맞는 인연은 생기겠지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